일상의 분노를 다루는 분노의 참견 시간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몇 차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특별 기획을 준비해봤어요. 그동안 저희 영상 보셨던 분들이 그러면 분노가 도대체 뭐예요? 내가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은 이 분노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투기님께 좀 제가 여쭤볼게요. 원투기님, 분노란 도대체 정말 뭔가요? 분노요? 아유, 분노가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힘든 거 보니까 되게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노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불편함 때문에 나의 일상에 지장을 받는 것이라고 일단은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서서 원투기님께서 분노는 다뤄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이 분노는 어떻게 다뤄야 되나요? 그렇죠. 다룬다는 데 대해서는 완전히 동의하시나요? 일단 여기에 동의되고 나야지 이야기가 시작돼요. 분노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뤄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분노 그러면 나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나쁜 거는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 분노라는 건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분노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치 칼과 같은 거겠죠. 우리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누구의 손에 가냐에 따라서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사고를 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 다뤄야 되는데 그러면 다루려면 핵심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자, 분노가 났네요. 그러면 이걸 내가 조절하고 싶다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동양하고 서양하고 다 똑같은데 알아차리셔야 돼요. 내가 화가 났는지를 알으셔야 돼요. 근데 화가 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아니 보니까 언성이 높아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이래서 이게 화낼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화를 내고 말해? 그냥 말하지? 그런데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무슨 화를 냈다고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신경질 나는 거 아니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럼 그 다음에 말은 진행될 수가 없고 본인은 화 났는지를 모르고 또 그거와 대화를 나누려고 했던 사람은 이거 겁난다,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맞아요. 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알아차림. 내가 뭐가 되게 불편하구나, 안 좋구나, 감정이 올라오구나 라고 해서 화에 대해서 알아차리셔야 되고, 근데 이제 화가 나는 것은 마음에서 올라온다고도 하지만 생각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딱 알아차리고 나서 왜냐? 어떤 문제를 보고 다 똑같이 화내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지 않잖아요. 나는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화가 올라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이때 이렇게 문장을 한번 정리해 보고 싶네요. 사람들은 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다. 그죠? 나이가 들수록 그 가치 기준이 더 견고해지죠. 대부분은 그 가치 기준에 맞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심지어는 그 가치 기준이 타인들이 봤을 때 되게 안 좋은 것일지라도 그러니까 나의 기준은 노력을 많이 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 삶을 유익하게 사는 거라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됐을 때 기분이 좋아진다고요. 너무 센 얘기인가? 괜찮은가요?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이걸 용어로 정리하면 내가 어떻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정하셔야 돼요. 먼저. 그러면 나는 사람이니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지, 이 세상을?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거지? 라는 결단부터 분노 조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건지를 결정하는 게 분노 조절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잘 알고 계신가요?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을까? 그리고 또 우리 원투기님께서 한 가지 더 얘기해 주셨어요. 분노가 뭔지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 그러면 어떤 게 분노인지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가 폭발이 되고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이런 것만 화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만 화일까요?
아니죠. 그거는 이제 던지고 한 건 화가 아니라 화를 표현한 거죠. 그거는 화를 표현한 하나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화는 마음이 불편한 것부터 유쾌하지 않아, 뭔가 불편해, 뭐라고 하지 못하겠는데 여하튼 찝찝해부터 화의 시작이죠. 1단계. 일단 찝찝해.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조금 거슬리기 시작하면 그것도 화겠네요. 그렇죠. 화의 이제 씨가 생겼죠. 그래서 요거를 잘 처리하면 되는데, 그 처리 안 하면 처음에 찝찝했는데 얘가 점점 자라면서 불쾌해, 이렇게 되죠. 불쾌해. 그렇죠. 혹시 그러면 분투기님께서는 이런 것도 화인가요? 라고 질문 드려볼 게 있을까요?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제가 중학교 때 한번 왕따를 당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때 생겨난 감정이 화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은 아직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마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중학교 때 교생 선생님 실습으로 오시잖아요. 저희 반에도 교생 선생님께서 여자 선생님께서 한 분 오셨는데 뭐 그렇게 예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세련되게 잘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는 여중학교를 나왔는데 아이들과 잘 같이 어울려서 노시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셨어요. 좀 약간 어눌하고 약간 어둡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하다못해 괴롭히기까지 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나이가 우리보다 많은 선생님인데 왜 저렇게까지 괴롭히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저는 굳이 그 선생님과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 해서 항상 좀 멀찍이 떨어져 있었는데, 일주일간의 실습이 끝나고 선생님께서 가시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을. 더군다나 정말 집요하게 그 선생님을 괴롭혔던 몇몇의 좀 극악스러운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더 선동이 돼서 막 울고 불고 선생님 가지 마세요라고 행동을 하더라고요. 저게 뭘까? 되게 마음이 불편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그 아이들과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는 저에 대한 느낌도 되게 이상했는데, 나중에 그 아이들한테 너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따졌다가 쟤 이상한 애야. 쟤는 선생님이 가는 게 슬프지도 않은가 봐. 라고 하면서 저를 왕따를 시켰던. 왕따. 네, 왕따의 경험이시군요. 그래서 그러한 감정, 그때 제가 겪었던 그러한 느낌, 그런 마음도 분노나 화의 또 다른 감정인지, 저는 그게 지금까지도 사실은 좀 궁금증으로 남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화인 것 같아요. 화임이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화는 에너지가 엄청 강하거든요.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 사랑, 불탈 것 같잖아요. 에너지 강하고, 분노, 불탈 것 같잖아요. 에너지가 강하고, 오랫동안 기억해요. 에너지가 강한 것이. 에너지가 약하면 조금 세월이 지나면 없어지는데 에너지가 강했으니까 기억이 오래 간다고요. 근데 지금 기억을 하고 있죠? 네. 화임이 분명한 것 같아요. 화임이 분명합니다. 네, 아직도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러면 저 화가 마음속에서 좀 사라지려면 우리 분뚜기님에게 어떠한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을까요? 계속 그 불타는 화를 남겨두시면 안 되잖아요. 네. 중학교 때 일인데 아직까지 가지고 계세요. 에너지가 얼마나 컸으면 지금 40줄이시거든요. 아직 갖고 있어. 나쁜 사람. 이것도 분노로 남으시려나? 네,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지워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40줄에 접어두셨잖아요. 아, 다시 네. 한번 집어주고. 그러면 그때는 중학생이니까 10대였겠네요. 네. 10대였을 때에 내가 나였은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40인데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돌아보시는 거죠. 네. 그럼 40인 내가 10대인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렇게 보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뭔가 잡히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때 저를 만약에 제 앞에 있다라고 하면 그냥 저는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할 것 같아요.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신경 쓰지 마. 그 아이들을 보면서 생겼던 이해할 수 없는 그 감정, 그냥 신경 쓰지 마. 그 아이들의 감정이니까라고 말할 것 같아요. 네.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어려서
남한테 신경이 많이 쓰일 네. 시기이고 네, 이거 한창 네. 또 사춘기 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신경을 많이 쓰면 문제 발생 확률이 높아져요. 친밀해져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나이가 조금 드시니까 많이 들었다고 할 뻔했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살상을 살고 보니까 아니 뭐 그런 일도 있지.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랬을 거예요. 만약에 그 나이 때 내가 나 스스로에게 신경 쓰지 마라고 하고 동의할 수 있었으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어렸으니까. 근데 이제 40줄에 접어지셨으니까 그 문제되지 않아. 뭐 그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를 한번 보면서 별 문제 아니야, 괜찮아, 그거 뭐 문제도 아니지라고 얘기를 해서 동의가 됐다면 딱히 누구의 어떤 게 맞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어린 분뚝이야, 괜찮아.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 그렇고요. 우리 함뚝이님도 혹시 이것도 분노인가요? 라고 질문을 드릴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한 분노는 내가 생각한 내 가치가 인정받지 못했을 때 나오는 분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원뚱이님께 한번 궁금한 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최근에 유튜브에서 그 언프리티 랩스타에서 했던 제시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잠깐만요, 저 할 말이 있어요. 내가 10년 동안 이 바닥에서 니들이 뭔데 날 평가해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떤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솔직히 무례하고 어떻게 안 좋아 보일 수 있었는데 그게 제시라는 캐릭터를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단 한 명도 의아한 게 제시를 미워하지 않고 다 공감을 하더라고요. 핵 사이다. 와, 속 시원하다. 이렇게. 근데 저는 사실 나이가 이제 30대에 이제 시작되는 나이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직업인, 제 또래 아마 보고 계신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자기 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항상 정형화되어 있는 기준, 면접관들의 기준, 또는 뭐 미스코리아의 기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고 어쩌면 그들이 그런 기준을 갖고 사람을 뽑는 거는 당연한 거고 우리도 어렸을 때 귀한 아들, 딸로 태어나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시간을, 노력과. 거기에서 평가받고 또 떨어졌을 때 10명이 지원을 하면 사실 합격하는 사람은 1명이고 대다수 99%는 떨어지고 그리고 또 실패를 하는 그런 좌절감을 얻게 될 것 같아요. 그로 인해 생기는 이제 어떤 분노나 인정받지 못한 그런 나의 분노 그리고 약간 좌절감 이런 분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노는 내가 어떻게 다뤄야 할지 어떻게 해야 어떻게 내 성찰을 해야 이 분노에 대해서 내가 좀 자유로울 수 있을지 좀 그거를 조금 맞습니다. 원투님께 30대를 대변해서 요청합니다. 진짜 이 네. 맞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많고 젊은이들, 청년뿐만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 경쟁이라는 것에 있어 지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직장에서도 경쟁하고 계시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시험 치고 점수 매기고 1등 아니면 안 돼라는 세상에 살고 있긴 한데요. 이거 한번 꼭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쟁을 하는 이상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냥 한마디로 말하세요라고 얘기한다면 경쟁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내가 경쟁이란 시스템의 굴레를 돌리면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고 내가 그 시스템 안에서 살아나겠다라고 하면 계속 이런 감정을 맛볼 텐데 선택을 하시면 되죠. 경쟁을 할 것인지 경쟁하지 않을 것인지.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잖아. 아니 지금 어느 시대인데 장난치세요? 경쟁을 어떻게 안 하고 살란 말입니까? 생길 수도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근데 옛날에 동양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선택받아서 뽑아지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이 나를 알아주는 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나를 못 알아주고 이렇게 잘 알아봐주지 못하는 걸 걱정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남한테 알아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쩌면 굉장히 냉철하게 들리죠. 근데 그 냉철함이 자연의 이치고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키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상대방한테 있잖아. 그쵸. 그러면 내 키를 상대방이 갖고 있을 때는 내가 계속 그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결정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뽑아주면 감사, 안 뽑아주면 됐어. 난 또 다른 곳에 도전하면 돼. 라고 하시면 되시고. 근데 이제 그때 쓰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실패. 이런 경쟁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데 사실 저는 경쟁이라는 이야기는 좋아하지 않지만 대치 단어는 10차 시 15분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0차 시 15분에. 근데 일단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동의하면서 이렇게 할 때 그때 절대 쓰면 안 되는 단어가 실패라는 단어예요. 내가 그 단어를 쓰면 뭐가 안 됐을 때 나는 끊임없이 실패자가 되어버려요. 그럼 대치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이때 대치 단어는 뭐냐면 경쟁의 시대는 다르게 얘기하면 끊임없이 도전하는 시대 아닌가요? 그럼 도전이잖아요. 도전이니까 실패한 게 아니라 한 번 도전했고 2번 도전했고 3번 도전했고 그러면 난 그 도전을 통해서 뭘 얻었어요? 경험을 얻었겠지. 성숙했겠지. 그쵸. 세상을 더 알게 됐겠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된 것에 대해서 하나의 안타까움이 없죠. 근데 진정한 안타까움은 제가 이제 나이가 40대잖아요. 여신되셨죠? 표정이 뭐예요?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고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뽑히려고 막 했던 시절도 있지만 이 뽑는 시절로 다 이렇게 자연히 가죠. 이럴 때 진짜 물순이가 발생해요. 저는 어떤 게 문제냐면 내가 뽑히고 뭐 이런 거보다 더 급박한 게 내가 사람을 제대로 못 알아보는 게 너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정말 문제는 뭐냐면 남이 날 안 뽑아준 거는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내 실력은 있을 테니까. 나를 알아볼 사람은 날 쓰겠지. 근데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좋은 사람을 뽑아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이러면 정말 큰 타격을 얻게 돼요. 특히 우리는 다 리더가 되고 조직에서 뭔가를 일하려는 사람이 되죠. 이때는 뽑힌다는 관점에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제대로 봐야 돼.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나이가 어려도 뽑히는 데에 관점을 두지 않고 반대로 두면 내가 좋은 회사를 골라야지. 그 좋은 회사는 돈을 많이 주는 회사가 아니에요. 내가 뽑혀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왕창 잘할 수 있는 회사인 거지. 그런 걸 해야 되겠죠. 나와 모양이 맞는 곳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남한테 보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족감을 느끼면서 뭔가 만들어내고 그 회사를 얼마를 다닐지 모르지만 다니고 났을 때 내가 분명히 여기에 선택은 탁월했었고 그걸 통해서 나는 이만큼 성장했다라고 하고 지금은 취업의 시대가 아니라 창업의 시대잖아요. 맞습니다. 네, 내가 창업하시는 겁니다. 박수 한번 보여드리세요. 너무 동의가 돼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목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지금 목이 뽑히는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남이 나를 뽑아주기를 아직 기다리시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네요. 그만한 실력을 갖춘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제 이야기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궁금하다. 궁금해요. 저는 지금 2019년 대한민국의 며느리로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 근데 잠깐만 나 눈물 날 것 같아. 괜찮아. 울어요. 눈물이 날 때는 우는 게 좋아요. 근데 그 며느리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들 힘드시겠지만 저도 너무 힘든데 얼마 전에는 이제 제사였어요. 근데 제사라는 게 꼭 제가 지내야 하는 게 아닌데 저는 이제 제가 지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리고 저는 결혼을 한 8년 동안 제사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일이 겹쳐서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된 거죠. 근데 이거를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으시고 화를 내고 일을 무조건 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신랑의 일은 그렇게 중요하고 시아버지 일은 그렇게 중요한데 내 일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냐.
중요하죠. 저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렇다고 제가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작은 어머니에게 부탁을 드려서 음식을 하고 제가 장을 받아드리고 그리고 고모님께서 일을 해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또 거기 가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고모님을 모셔다 드리고 왔어요. 4시간이 걸려서. 근데 시아버니라든지 신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저를 다 나무라시는 거죠. 왜? 제사날인데 너는 일을 잡았냐? 일을 하냐? 일을 하러 나가냐? 근데 저는 그때 고민했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편안해질 텐데 이걸 가만히 있어야 할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있죠. 노예들도 예전에 노예라는 생각으로만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까지 노예가 있을 텐데 꼭 노예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다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노예제도가 없어진 거고 우리나라도 일본 식민지가 됐을 때 꼭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게 없고 분노했기 때문에 독립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은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따라야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 세대에서는 그게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시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전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 굉장히 인정받는 자리에 와 있고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어딘가에 결혼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무시받고 내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고 너무 잘못한 사람이 되고 이게 마땅한가? 내가 참고 잘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이건 아니다라고 외쳐야 하는가? 사실 저는 이건 아니다라고 외쳤어요. 이건 아니고 이렇게 저는 무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계속 이런 식이면 저는 시댁 어른들과 계속 보는 게 쉽지 않다라고 신랑에게 얘기를 했더니 신랑이라도 네가 고생했다라고 한마디 해줬으면 좋을 텐데 신랑의 한마디가 이거였어요. 그럼 네가 나가야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유, 시간이 그죠? 화나요. 어떠십니까? 대한민국의 며느리 1인. 저도 제사가 되게 많은 큰 집, 종갓집 며느리로 제사가 되게 많았는데 제가 결혼 생활을 지금 22년째 하고 있고요. 그 제사를 제가 반으로 줄였어요.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줄였냐 하면은 저도 되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인정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만은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게 항상 억울했고요. 그래서 그 억울한 감정이 지금 저도 확 느껴져서 같이 울 뻔했습니다. 같이 울어주셨어야죠. 안 돼요. 의리가 없으십니다.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시어머님을 분리시켰어요. 저는 시아버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시어머님만 같이 살았는데 어머님을 분리시켰고 남편과의 갈등도 결정을 하라고 했어요. 누구랑 살 건지. 저희 신랑은 시댁가 산다고 하셨습니다. 갔다 돌아올 거예요 아마. 예,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살지 못할 거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죽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제 우선순위는 내 아이가 있는 가정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시어머님을 분리시키고 남편한테 선택을 하라고 요구를 했고 남편이 분리되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좋습니다. 예. 며느리를 한 명 또 만드실 거잖아요. 아, 그렇죠. 이런 상황이 오면 남편으로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현명한 그러니까 행동일까요? 와이프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장인어른 시아버지는 잘하네.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시아버지. 가정의 아버지니까 네. 너가 아무리 일을 하고 네가 너 일이 중요하더라도 집안일을 우선순위로 생각해서 해라 라는 입장에 따른 얘기를 한 거고 이제 우리 계속두기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인정받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서러움이 있으셨던 거고 또 거구나 남편분께서는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서러움이 커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내 와이프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왜냐하면 우리 가정도 있지만 내가 있기에 우리 가정이 있는 거고 우리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안과 가정의 어떤 트러블이라면은 내가 내 와이프를 지켜줘야 우리 가정을 먼저 지켜야 이 가정을 가문의 하나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꼭 편으로 나눈다기보다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네, 좀 부족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남편이 쉴드 쳐주고 또 집에서는 당신 힘든데 힘든 와중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해서 서운했지. 그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 여러분 예비 신랑감입니다.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희 기독교라 재성 안 지냅니다. 저 저도 종교를 보고 결혼을 할 걸.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얘기가 통하지 않는 집이에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저는 2020년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희 배우자의 집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1960년대를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갭 차이가 굉장히 크고 이런 것도 제가 조금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것은 이해하고 살아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된 게 저는 결혼 전에도 한 가지만 부탁드렸었거든요. 제가 일하는 거에 있어서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신랑한테도 저는 뭐 육아나 집안일에 이런 걸 하나도 부탁하지 않아요. 100% 저 혼자 하는데 딱 하나만 부탁해요. 내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만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였는데 그게 좀 깨지니까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지금은 그래서 이 상태로 참고 사는 게 옳은가 참는다기보다는 이 상태로 사는 조용히 있는 게 너무 불편한데 조용히 있어야 할까 아니면 이렇게 내 이혼을 하더라도 정말 이혼을 하더라도 내 권리를 좀 찾아야 할까라는 것에 고민을 하고 있는 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지금 여지까지 이렇게 참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죠. 생각이 아니라 이런 거죠. 여지까지 참았던 건 뭐냐면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참아줬어요. 근데 이제는 다 한계가 왔나 봐. 한계가 왔나 봐.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내가 참고 있으면 참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그냥 견딜 수 있으니까 견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참는다고 얘기하지. 근데 갑자기 이러면 이 사람의 독립적인 생각이 많아졌다. 막 이런 게 아니라 더 이상은 나의 한계가 넘어지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없는 거고. 선택은 본인의 문제인데 그래도 우리들 대부분은 만약에 내가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 여기까지는 가지 않도록 할게요. 않고 내가 얘기를 한다, 얘기하지 않는다가 있을 때는 지금 이제 한계에 와서 얘기하고 싶은 욕구가 여기까지 왔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순한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했다는 건 여기가 넘어서 거의 여기까지 차 올라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말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말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이것만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는 모르거든요. 그거에 대한 결과는. 근데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참고 있을 때는 평온하겠죠, 집이? 근데 내 속이 막 타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말을 하면 여기도 막 역동이 일어날 거예요. 새로운 자극이 왔으니까. 근데 또 그들이 여기서 역동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그러면 나는 말을 했죠.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말하기 전에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엄청나겠군. 이렇게 하고 저질러. 근데 내가 예상했잖아요. 엄청날 거야. 어디까지 가나 한번 즐겨볼까? 즐겨볼까? 이렇게 하면 보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사실. 근데 내가 이런 걸 기대하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10년 이상 해줬는데 내가 결혼 전에도 그런 조건을 했는데 이제 얘기하면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를 하면 또 제2의 상처를 받는다는 말이지. 그렇죠. 네. 그냥, 맞아요. 그냥 이렇게 가도 되나요? 그냥 어떻게 해요? 나 오늘 장사 안 해. 나 오늘 제사 안 해. 이렇게. 그럴 성품이 아니지. 그러니까 딱 본인의 성품만큼 행동해요, 사람들은. 그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근데 이 성품에는 10년 동안 참았고 그 최대로 한 행동이 그거예요. 다 일 처리는 했잖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만 예상하시고 근데
펀치 맞은 걸 예상하면 좀 덜 아파요. 아프지 아프기는. 근데 그 나는 펀치를 전혀 안 맞을 거야라고 했을 때 팍 들어오면 엄청나거든요. 근데 분명히 맞을 거야라고 했으면 준비 딱 하고 있거든. 딱 그렇지. 이를 악물고 있거든. 그러면 한결 수월하게. 그리고 또 신부모님은 영원히 살아계시지 않고 그죠? 또 하나 나도 늙어가고 네. 이래서 또 시간이 흐르면 뭔가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어서 맞아요. 근데 일단은 또 해보자. 생각을 해보면 시댁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 사건이 조금 더 커졌던 거는 시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신랑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이것들을 보고 그냥 조금만 더 내 편이었으면. 그렇죠. 아휴,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저렇게 말하는 남자들은 없어, 퍼센티지가. 거짓말이죠, 이것도. 맞아요. 아니, 거짓말이라기보다도 그렇게 그건 너무 심하고 거짓말이라기보다도 현실에서의 남성들은 80% 정도는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80% 정도에 동의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우리 남편은 평균이구나 이렇게. 아, 섭섭하고가 아니라 평균이구나. 근데 이렇게 말해준 거 우리 남편 진짜 탁월하구나 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여기도 지금 이쪽 남편보다 세대가 위야. 그렇죠. 아, 젊어요. 젊어요. 젊잖아. 굉장히 그죠? 젊은 세대. 그러니까 이 세대에는 다른 문화가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화가 있어. 저는 40대인데 나 어떻게 50대라고 말해야 되네. 아 정말 50대는 50대의 문화 속에서 느끼는 게 있어요. 40대는 40대가 있어요. 30대는 30대가 있어요. 아마 저 시대 때 얘는 저럴 거예요. 저희 아들도 이제 뭐 장가가겠다 여자 만나고 하는데 이럴 거예요. 이럴 거예요. 엄마 왜 예. 내 와이프한테 뭐라 해? 막 그러지. 그러지. 근데 그게 맞아요. 엄마가 하면 되잖아. 나 동의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입을 닫을 건데 내 경험에 비추면 아니어서 이제 또 내가 속골이야겠지. 50대 시대가 속골이야겠지. 그래서 내 사건을 보면 이런데 전체의 세대로 보면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면 조금 더 삶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어금니를 꽝 다물고 어퍼 펀치를 한번 맞아보고 오도록 할 텐데요. 제가 저의 배우자님과 함께 살게 될지 헤어지게 될지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편을 꼭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분노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분노에 대해 한 줄 정리해 주신다면? 분노에 대해서 한 줄 정리. 분노란 나의 가치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다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 분노 얘기했죠? 네. 다 가치관 얘기예요. 다 가치관. 그래서 내가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분노는 가치관이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외치면서 마칠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분노는 가치관이다. 하나, 둘, 셋. 분노는 가치관이다. 감사합니다.